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왜 그리 모질게 구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밥그릇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새벽마다 맨발로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지요. 과연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며느리의 밥상에 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깊은 산골에 복례라 불리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밥할멈이라 불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 아궁이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작 밥할멈의 사기사발에는 밥알이 가득 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이 기구한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년아, 밥을 말아도 일이 허술하게 많으냐?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부엌에서 복례의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밥을 퍼담던 춘희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사기사발 가장자리에 밥풀 한 톨이 붙은 것을 보고서야 저도 모르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 칭찬은커녕 고운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 터라 춘희의 가슴 속에는 서러운 것이 겹겹이 쌓여가는 참이었지요. 복례는 며느리가 숙인 고개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춘희가 훌쩍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둑한 마당 한편에 서서 여윈 손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복례의 입술이 잠깐 떨렸으나 그것을 알아챈 이는 처마 및 누렁이뿐이었지요. 밥할멈 복례, 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노비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물깃고 빨래하고 마님의 밥상을 날랐으며 20해 넘도록 제 밥상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는 사내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들이키는 것이 복례가 아는 끼니의 전부였고 그나마도 아전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 사람 대접이라 부르기가 민망한 세월이었지요. 30이 다 되어서야 관아에 바칠 속전을 겨우 모아 양인이 되었는데 그 돈이라는 것도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엽전 몇 구러미가 고작이었습니다. 속량 문서를 품에 안고 관아 문을 나서던 그날의 하늘빛을 복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허나 자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지요. 같은 마을 나무꾼 서기를 만나 혼례를 올렸으나 첫 아이를 석 달 만에 잃었고 그 충격으로 복례는 한 달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양이 없어 이웃집 할멈이 쑥을 다려 겨우 입에 부어 넣었고 복례는 까만 밤마다 빈배를 움켜쥐며 울었는데 잃어버린 아이보다 제 몸에 밥 한 끼 제대로 넣어주지 못한 것이 더 안쓰러웠던 까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아이 돌쇠가 태어났을 때 복례는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노라고, 제가 굶더라도 아이 밥그릇만은 채우겠노라고. 그 맹세가 뼛속까지 새겨진 것은 첫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이 살아있는 내내 복례의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돌쇠가 6살 되던 해 남편 서기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흘을 앓다가 눈을 감았고 장례를 치를 형편조차 되지 않아 이웃들이 걷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울음이라는 것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울고 있을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새벽이면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낮에는 들에 나가 풀을 뜯었으며 밤이면 삼배를 짜서 장에 내다 팔았고 그렇게 벌어들인 푼푼이 되지 않는 삭으로 돌쇠의 입에 보리밥이라도
한술 더 넣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 세월이 16해나 흘렀습니다. 돌쇠는 아비를 닮아 과묵하고 성실한 사내로 자랐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에 팔거나 이웃집 품을 파는 것으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22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것은 중매를 넣어줄 친척 하나 없는 데다 혼수는커녕 쌀 한 가마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지요. 복례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봄날 복례는 이웃 안악과 함께 산 너머 절에 시주를 하러 갔습니다. 보시라 해봐야 보리쌀 한 대와 무명한 필이 전부였으나 부처님께 아들 혼사를 빌고 싶은 마음 하나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절 마당을 쓸고 있던 처녀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18 남짓한 처녀는 비구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한쪽 팔로는 빗자루를 거머쥐고 있었는데 여위고 가냘픈 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마당에 낙엽을 쓸어 담는 손놀림만큼은 야무진 것이 복례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구니에게 사연을 물으니 갓난아기 때 절문 앞에 버려져 이곳에서 자랐으며 이름은 춘이라 하였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아이라는 말에 복례는 한참 동안 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은 그 시선을 동정이라 여겼을 테지만 복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춘이의 여윈 손목과 홀로 빗자루를 쥔 모습에서 젊은 날 관아에서 물동이를 이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고 먹지 못해 첫 아이를 잃은 그 참혹한 기억이 가슴 밑바닥에서 불쑥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복례는 닷새 뒤 다시 저를 찾아가 비구니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스님, 저 아이를 제 며느리로 데려가겠습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비구니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껌뻑였으나 복례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춘이는 집신 한 켤레와 무명 보자기 하나를 들고 산을 내려왔고 돌쇠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불 한 채, 사기 사발 2여 개가 혼수의 전부인 가난한 잔치였지만 복례는 그날 새벽부터 쌀을 씻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복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혼례 이후 복례의 하루는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밝기도 전 첫 딸기 울기 무섭게 복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솥을 올린 뒤 전날 밤 불려둔 쌀을 안쳤습니다. 그 쌀이라는 것이 넉넉한 양이 아니었으므로 복례는 늘 고민하는 참이었지요. 솥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숟가락을 들어 자기 몫의 사기 사발에서 밥을 두어 술퍼 올려 며느리의 사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한 술, 2술, 복례의 사발은 그만큼 얕아졌고 춘희의 사발은 그만큼 수북해졌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복례는 자기 사발에 물을 부어 밥알이 보이지 않는 죽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것마저도 다 들이키지 않고 반은 누렁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어스름 속에서 복례는 빈 사발 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종일 빈속으로 견뎌야 할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매일 아침의 풍경이었지요. 춘희는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매 끼니 밥상을 받아들면 된장국에 나물 1-2가지, 간장 종지가 놓여 있을 뿐이었고 시어머니의 밥상은 본 적이 없었으니 비교할 길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복례는 늘 나는 부엌에서 미리 먹었다고 했고 춘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다만 밥상의 반찬이 허름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 뿐이지요. 시어머님,
오늘도 반찬이 이것뿐이옵니까? 춘희가 조심스레 여쭈면 복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퉁명스레 내뱉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말하라. 이 집 형편에 무슨 진수성찬을 바라느냐? 그 말투가 매몰차게 들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으면서 속으로 삼킨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눈물이 밥알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칭찬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춘희는 차츰 마음 한쪽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돌쇠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툰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아내의 풀 죽은 얼굴을 볼 때마다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나무를 해다 지게를 풀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부엌 문 너머로 어머니가 빈 사발을 들여다보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괜한 것을 보았나 싶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마침 복례가 문을 열고 나오며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밥 차려 놓았으니 어서 들어가 먹거라. 돌쇠는 예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어 돌아서며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진지를 드셨습니까? 벌써 먹었다. 쓸데없는 것 물으며 밥 시키지 마라. 복례의 대꾸는 여느 때처럼 짧고 무뚝뚝했으나 돌쇠는 어머니의 볼이 예전보다 홀쭉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조차 모르는 것이니 며느리가 알 까닭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 무렵 복례의 새벽 일과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밥을 짓고 며느리 사발에 밥을 덜어놓은 뒤 해가 뜨기도 전에 뒷산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이라 해봐야 짐승들이 다니며 만든 좁은 오솔길이었고 가파른 바위 틈을 헤진 집신으로 더듬으며 올라가야 했으므로 목숨이 위태로운 노릇이었습니다. 복례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산봉우리 근처 양지 바른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습니다. 당기와 삼지구 옆초, 마을 아래쪽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는데 복례는 오래전 산에서 약초를 캐던 할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여인이 아이를 뵌 뒤 이 약초를 꾸준히 다려 먹으면 기운을 돋우는데 더없이 좋다는 이야기를 복례가 첫 아이를 잃은 것이 굶주림과 허약함 때문이었으니 며느리만은 제 전처를 밟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그 새벽 산행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이지요. 캐온 약초는 잘게 썰어 된장국에 넣었습니다. 춘희가 국에서 풀냄새가 나옵니다라고 하면 복례는 퉁명스레 산나물이다. 입 다물고 먹어라 하고 돌아앉았습니다. 약초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며느리의 체면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서툰 탓인지 복례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춘희의 낯빛이 시집 올 때보다 조금씩 붉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복례만이 홀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저녁 나절의 일이었습니다. 복례가 빨래를 널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 아이 서넛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누런 털이 피로 엉겨붙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옹송그린 채 낑낑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돌을 주워 던지는 참이었습니다. 이놈들 당장 손 못 놓느냐? 복례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복례는 피투성이 개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복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사람 같던지 복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걔는 으르렁거리기는커녕 복례의 손등에 차가운 코를 대고 작게 킁킁거렸고 복례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어미 없이 이리 맞고 사는 것이냐? 복례는 걔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찢어진 살에 약초 찌꺼기를 지식여 붙이고 먹을 것이라곤 자기 몫에 물밥밖에 없었으나 그것마저 사발째 내려놓았습니다. 누런 털빛 때문에 이름을 누렁이라 붙였고 누렁이는 복례의 곁을 단 한 발짝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걔를 데려온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를 두드리며 복례 이야기를 수시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밥할멈이 며느리 밥상은 저리 야박하게 차리면서 떠돌이 걔는 품에 안고 온단 말이여. 글쎄 말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는 모질기가 서리빨이면서 짐승한테는 살갑다니 사람 속을 어찌 알겠소.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춘희의 귀에까지 스며들었고 춘희는 빨래를 하던 손을 멈춘 채 한참이나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러운 것이 뜨겁게 목 안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고 대신 축 처진 어깨를 한번 추슬러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자. 갈 곳이 없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매 끼니 아무리 허름해도 밥상이 빠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춘희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발에 밥을 덜어준 뒤 남는 물밥으로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고 새벽마다 산을 오르내리니 무릎이 부어올라 걸을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바위 틈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이 깨져 피가 줄줄 흘렀으나 집신짝으로 상처를 동여매고 약초를 꺾어 돌아왔습니다. 누렁이만이 복례의 곁에서 그 피냄새를 맡고 낑낑거렸고 복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까지 것쯤이야. 다음 날 아침에도 복례는 여느 때처럼 며느리의 밥상을 차려내왔고 춘희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으며 돌쇠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밥할멈 복례가 차려내는 그 허름한 밥상 한 그릇에 제 목숨을 깎아넣고 있다는 것을 그 어스름 부엌에서 빈 사기 사발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인의 사정을 이 산골 마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설이 낀 바람이 불어왔고 복례네 초가지붕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이내 날아갔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으니 복례의 새벽 산행은 더욱 험난해질 터였고 며느리의 밥상에 담긴 사연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소리가 내린 뒤로 산골 마을의 아침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복례네 초가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기 시작한 것은 동짓달에 접어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아궁이에 넣을 나뭇가지마저 귀해져 복례는 전보다 더 일찍 산에 올라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새벽 산행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약초 캐기가 이 추위 속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복례에 해진 집시는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드러날 지경이었지요. 그날도 복례는 첫 딸기 울기 전에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밥을 바라보며
잠시 숟가락을 쥔 손이 멈추었는데 며느리의 사발에 밥을 옮기는 그 동작이 벌써 석 달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어 온 터였습니다. 한수를 퍼올리자 복내의 사발 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두 수를 퍼올리자 제 몫이라 할 만한 것은 사발 가장자리에 눌어붙은 누룽지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 한 모금 들이킨 뒤 복내는 집신끈을 동여매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누렁이가 복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오솔길을 복내가 더듬거리며 오르면 누렁이는 서너 발짝 앞에서 길을 밝히듯 걸었고 바위 틈에 이르러 복내가 쪼그려 앉아 당귀뿌리를 캐기 시작하면 그 곁에 납작하게 엎드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손톱으로 긁어내는 복내의 손가락 끝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복내는 이를 악물며 뿌리 하나를 더 뽑아 올렸습니다. 보름 전 다친 무릎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쪼그려 앉을 때마다 다리가 쑤셨지만 약초 서너 뿌리를 보자기에 싸면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 복내의 매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날따라 복내의 발걸음이 유난히 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나무 밑동에 한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빈속에 찬바람을 맞으며 산을 오른 탓이었는데 복내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가까스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누렁이가 복내의 치맛자락을 물고 낑낑거리자 복내는 억지 웃음을 짓고는 누렁이의 등을 두어 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 걱정은 고맙지만 밥할 몸이 이까짓 것에 쓰러지겠느냐. 말은 그리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평소보다 갑절이나 더 걸려서야 집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복내는 캐온 약초를 잘게 썰어 된장국 솥에 넣었고 밥상을 차려 며느리 방 앞에 놓은 뒤에야 마당 한쪽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눈앞이 어른거렸으나 며느리가 밥상을 들이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춘희는 그 아침에도 된장국 한 수를 떠서 입에 넣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 풀냄새가 나는구나. 코끝에 스치는 쌉쌀한 내음이 영 익숙해지지 않았고 나물인지 풀인지 모를 것이 국물 속에 풀어져 있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반찬이라고는 장아찌 한 종지밖에 없었으므로 춘희는 국물을 후후 불어 마시며 속으로 한숨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매번 이 풀을 넣는지 물어본들 돌아오는 대답은 산나물이다. 입 다물고 먹어라일 것이 뻔한 노릇이었지요. 밥을 먹고 부엌으로 그릇을 가져다 놓으려는데 문득 시어머니의 밥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님,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마당을 나서며 춘희가 여쭈자 복내는 장독대 뒤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지었습니다. 벌써 먹었다. 쓸데없는 말 말고 빨래나 해라. 복내의 치마 뒤로 장독대에 기대어 있던 빈 사발이 살짝 보였으나 춘희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눈빛에 기가 눌려 더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서러운 것이 또 한 겹 쌓이는 참이었지요. 나는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며느리인 것인가. 그 무렵 마을에 한 가지 병고가 생겼습니다. 면회 주사를 지낸 민영감의 마님, 사람들이 민주사댁이라 부르는 여인이 복내네 마을로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웃 안악들과 친분을 쌓으러 왔노라 했으나 이 마님의 속내는 딴 곳에 있었습니다. 복내네 초가 뒤편으로 이어진 밭 두어 마지기가 예전부터 탐이 났던 터였는데 과부와 품팔이 아들 둘뿐인 집이니
조금만 구실을 만들면 어렵지 않게 빼앗을 수 있으리라. 속셈을 부린 것이지요. 민주사댁은 우물가에서 안악들과 빨래를 하는 척하며 넌지시 물꼬를 텄습니다. 참 밥할멈네 며느리가 참 불쌍하기도 하지요. 고아라 의지할 친정 하나 없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밥상이 그 모양이라니 시험이라는 년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요. 옆에서 빨래를 두드리던 안악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습니다. 밥할멈이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오만 그래도 끼니를 거른 적은 없다 하던데요. 민주사댁은 빨래방망이를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끼니를 안 거른다고 그것이 밥이요? 맹탕 된장국에 풀떼기 넣어주는 것이 밥상이라면 짐승도 그보다는 낫게 먹겠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라 저리 모질게 구는 것 아니겠소. 그 말이 우물가를 돌아 마을 이 집 저 집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례에 대한 수군거림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민주사댁이 불을 붙인 뒤로는 그 성격이 달라져 버린 것이었지요. 무뚝뚝하다는 말이 모질다로 야박하다는 말이 학대한다로 제 뜻대로 부풀려졌고 그 바람에 복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희의 귀에도 그 소문은 어김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어느 날 맞은편에서 이웃 안악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민주사댁 말이 맞는 것 같소. 밥할멈이 새벽마다 산에 가는 것도 며느리 피해서 혼자 뭔가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겠소? 아이고, 그럴 수가. 제 배는 불리면서 며느리한테는 풀떼기를 준단 말이오. 춘희는 빨래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산에 가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까닭을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웃 안악들의 말을 듣고 보니 가슴 한편에 검은 의심이 싹 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님이 산에서 혼자 드시는 것은 아니겠지. 머리로는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매 끼니 시어머니의 밥상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되새겨지자 의심의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따질 수도 없는 처지였으니 춘희는 젖은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편 복례의 무릎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바위 틈에서 다친 상처가 곪기 시작했고 추위에 고름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산행을 멈추지 않았으니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바위를 짚어 올라가는 복례의 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처절한 것이었지요. 약초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약을 구하러 간 것은 보름째 곪는 무릎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는 난생 처음 5일장 장터를 찾아가 의원을 수소문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복례는 이른 아침부터 집신을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삭바느질로 모은 엽전 선언잎이 전부였으나 무릎에 고름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장터 한쪽에 약방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장터 끝자락까지 걸어가니 허름한 천막 아래 약재 보따리를 늘어놓은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나이가 60은 되어 보이는 수염 긴 영감이 돋보기도 없이 약재를 골라내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레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의원 어르신, 무릎에 고름이 잡혔는데 약을 좀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복례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치맛단을 거드라 하였고 부은 무릎의 상태를 살피다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보름이 넘었겠구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복내의 담담한 대답에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약재를 서너 가지 꺼내 보자기에 싸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엽전은 됐소. 이 약재를 지지겨서 하루 2번 상처에 붙이시오. 복내는 고개를 조아렸으나 공짜로 받을 수 없다며 품에서 엽전 서너 잎을 내놓았고 노인은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 2잎만 받아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박 의원이었으니 마을에서 떨어진 장터에서 약방을 열고 이따금 인근 마을의 환자를 돌보는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돌아서려는 복내의 보자기에서 약초 줄기가 삐죽 튀어나온 것을 박 의원의 눈이 포착했습니다. 잠깐, 그 보자기 속에 든 것이 혹시 당귀 아니오? 복내는 움찔하며 보자기를 감추려 했으나 박 의원이 이미 손을 내밀어 줄기 끝을 집어 올린 뒤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고 줄기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것은 산봉우리 양지 바른 바위 틈에서 자라는 당귀가 아니오.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삼지구 엽초이고 이 2가지를 함께 다렸으면 허약한 여인의 몸을 보하는데 이만한 약재가 없는데 이것을 대체 어디서 구하셨소? 복내는 얼굴이 굳어지며 보자기를 냉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산나물이요. 박 의원은 복내의 수상쩍은 태도를 눈여겨보았으나 더 캐묻지는 않았고 다만 복내가 돌아선 뒤에도 한참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턱을 쓸었습니다. 그 약초들이 어지간한 약방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가난한 과부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캐러 다니는 것인지 마음에 걸렸던 까닭이었지요. 그날 이후 박 의원은 5일장이 설 때마다 복내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으나 복내는 다시는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의 고름은 약재 덕에 가까스로 가라앉았으나 완전히 낫지는 못했고 복내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 산행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깊어지면서 복내에 부엌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밥상에 올리는 된장국의 색이 조금 더 진해졌고 국물에서 나는 향도 전과 달리 한결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복내가 약초의 양을 늘린 까닭은 며느리의 몸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 앞을 지나는 춘희의 걸음이 전보다 무거워졌고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고 입을 틀어막는 일이 잦아진 것을 복내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2글자가 복내의 머릿속에 맴도는 날이 이어졌으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묻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복내는 그것조차 서툰 사람이었지요. 대신 된장국에 넣는 당귀의 양을 슬쩍 늘리고 삼지구 엽초를 한 뿌리 더 다져 넣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한 끼라도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복내의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했고 그 바람에 복내 자신의 사발은 더욱 텅 비어가는 참이었습니다. 춘희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려 밥을 떠먹기가 어려웠고 빨래를 하다가도 갑자기 기운이 빠져 개울가에 주저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이가 든 것은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친정이 없는 춘희에게 물어볼 곳이란 시어머니뿐이었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열기가 어려운 것이 춘희의 처지였지요. 어느 아침 밥을 먹다 말고 입을 틀어막은 춘희에게 복내가 퉁명스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국을 남기지 마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춘희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으며
국그릇을 들어 올렸고 쌉쌀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국물을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구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이 국이 속을 뒤집어서 먹기가 어렵사옵니다. 복례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례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면 더 먹어야 하느니라.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아이가 든 것 같으니 몸조리를 잘하거라라는 따뜻한 말 대신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는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복례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춘희는 그 말이 또 하나의 꾸중으로 들렸고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킨 채 남은 국물을 억지로 들이켰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례의 머릿속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른 것은 관아에서 노비로 일하던 24세 어느 날 복례는 마님의 안방에 밥상을 나르다가 행랑채 뒤편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관아의 곡식 자루를 빼돌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뒤를 지키며 망을 보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복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최근 마을에 나타난 민주사댁과 겹쳐 보인 것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우연히 민주사댁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멈칫했고 민주사댁은 복례를 보자 눈빛이 한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태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밥할멈 아니시오? 오래간만이요. 복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예, 오래간만이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관아 시절의 기억을 입 밖에 꺼낼 생각이 없었고 민주사댁도 복례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허나 민주사댁의 가슴속에는 불안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만약 복례가 입을 연다면 남편의 벼슬길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까닭이었지요. 그날 이후 민주사댁은 복례에 대한 소문을 더욱 거세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할멈이 며느리 밥그릇에 이상한 풀을 넣는다더라. 세상에 혹시 못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겠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왜 맨날 풀을 넣겠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약초가 독초로 둔갑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한 노릇이었습니다. 민주사댁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복례를 며느리를 해치려 한 악독한 시어미로 몰아붙여 관아에 고발하고 그 틈에 복례네 밭을 빼앗으려는 수였습니다. 춘희에게도 그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춘희를 붙잡고 나지막이 귀띔해 준 것이었습니다. 춘희 색시 시어미가 국에 넣는 그 풀이 무엇인지 알고 먹는 거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오. 춘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된장국에서 나던 그 쌉쌀한 향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라고 했는지를 곱씹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희는 난생 처음 밥상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된장국의 진한 빛깔이 의심의 눈으로 보니 정과 달라 보였고 국물 속에 풀어진 약초 조각이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밀어 놓았고
밥만 서너 술 떠먹은 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듣고 나온 복례가 물끄러미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된장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노기가 아니라 당혹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아궁이가 다 식은 부엌 바닥에 홀로 앉아 그 된장국을 한 모금도 버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춘희가 남긴 국물 속에는 새벽에 캐온 당귀와 삼지구엽초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복례는 빈속에 국물을 넣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고 처마 밑에 웅크린 누렁이만이 부엌 쪽을 향해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 불안한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하는 누렁이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람이 거세졌고 초가지붕 위에 쌓인 서리가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덮쳐오는 이 산골 마을에서 복례의 사기사발은 오늘도 텅 빈 채 부엌 한편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깊어지고 마을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데 복례는 한마디 해명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도 첫 딸기 울면 복례는 어김없이 소뚜껑을 열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춘희의 입덧은 가라앉지 않았고 아침이면 마당 한편에 쪼그려 앉아 속을 개워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복례는 부엌 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며느리가 돌아서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짓곤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복례에게 그런 말은 혀끝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운 것이었지요. 결국 복례는 마을 어귀에 사는 김할멈을 찾아갔습니다. 60이 넘도록 이 마을에서 아이바지를 해온 산파였으니 복례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이는 이 할멈뿐이었습니다. 김할멈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복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며느리의 증세를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을 개워내고 밥맛이 없다 하며 걸음이 무거워졌다는 말을 듣고 김할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틀림없는 태기가 아니겠소. 석 달째 접어드는 것이오. 며느리를 데려오시오. 내가 배를 한번 살펴보리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데려오지 마시오. 그 아이가 부끄러워할 것이니 나만 알면 돼오. 김할멈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캐묻지 않았고 복례는 돌아오는 길에 마을 뒤편 논둑에 잠시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으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입술이 잠깐 위로 말려 올라가더니 이내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잃어본 여인만이 알 수 있는 그 감격이 복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을 다 떼고 나서 부엌 한편에 쌓아둔 무명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삭바느질로 한 필씩 사모아둔 무명이 서너 자쯤 되었는데 복례는 그것을 펼쳐놓고 가위와 바늘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를 켜놓고 바늘에 실을 꿰는 손이 가늘게 떨렸으나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시작되자 손놀림은 곧 일정한 박자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비 저고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며느리가 입을 것이 마땅치 않을 터였고
더구나 아이를 가진 몸이라면 배가 불러오기 전에 넉넉한 저고리 한 벌쯤은 지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복례의 계산이었습니다. 솜을 넣어 누빈 저고리라야 한겨울 칼바람을 막을 수 있었으니 복례는 삭바느질로 단련된 솜씨를 총동원하여 한 줄 한 줄 촘촘하게 누벼나갔습니다. 기름 등잔의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복례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일렁였고 바늘이 무명을 뚫고 나가는 작은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눈이 침침해지면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바늘을 집어드는 것을 서너 차례 반복하였으니 복례의 밤은 그렇게 또 한 뼘씩 짧아지고 있었지요. 누렁이가 복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자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숨결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저고리가 다 되면 장롱에 넣어두어야지. 며느리가 추울 때 꺼내 입도록 며느리에게 직접 건네줄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어색한 복례에게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며느리가 알아주든 모르든 그것은 복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복례의 바느질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열흘 뒤 사단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복례가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리고 부엌에서 나오려는데 마당 쪽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라는 여인이 이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마당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환도를 찬 사내들의 기세에 누렁이가 사납게 지저댔고 부엌 문 앞에 선 복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밥할멈 복례 며느리에게 독초를 먹여 해치려 했다는 등장이 관아에 올라왔다. 사또께서 직접 문초하실 것이니 당장 따라오너라. 복례는 두 눈이 커졌고 입술이 벌어졌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초라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이 포졸이 복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복례는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안방에서 소란을 듣고 뛰어나온 춘희가 마당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포졸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에 다리가 풀려 문지방을 붙잡아야 했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춘희의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렀으나 복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두려웠던 까닭이었지요.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포졸의 뒤를 따랐으나 포졸 하나가 발길질을 하자 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누렁이는 엎어진 채로 복례가 사라지는 길목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에 메아리쳐 퍼지는 동안 마당에 남겨진 춘희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돌쇠가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내려온 것은 한나절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게를 마당에 내던지며 춘희에게 달려간 돌쇠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끌려가셨다고? 무슨 까닭이요? 포졸이 독초를 먹여 며느리를 해치려 했다 하였사옵니다. 춘희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서러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울하게 끌려갔다는 생각과 혹시 정말로 국에 넣은 것이 독초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동시에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장독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들고 관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이미 사또 앞에 끌려 나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동원 마루 위에 사또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좌우로 형방 아정과 포졸이 도열한 가운데 복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치마 저고리만 걸친 복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또가 등장 문서를 펼쳐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라 하였느냐? 너에 대한 고발이 올라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독초를 넣은 국을 먹여 해치려 했다는 것이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서리빨 같은 눈빛 아래에서 복례의 입술이 두어 번 떨렸으나 이윽고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소인이 며느리를 해치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 없다고? 그러면 며느리의 국에 넣은 풀은 무엇이냐? 대답하여라. 복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을 하려면 약초의 정체를 밝혀야 했고 약초의 정체를 밝히려면 며느리의 몸이 허약하여 보약을 먹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구경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여러 섞여 있었으니 며느리의 허약한 몸과 태기를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은 복례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대답이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으나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흘러 턱끝에서 떨어졌고 무릎 아래로 차가운 땅 기운이 올라왔지만 복례의 입술은 꽉 다물린 채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원 마당 뒤쪽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민주사댁이었습니다. 민주사댁은 단정한 차림에 비녀를 가지런히 꽂고 나타났으니 관아에 올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 한눈에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사또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린 뒤 민주사댁은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잔뜩 묻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 여인은 전 관노비 출신으로 며느리 또한 고아이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밥상에 이상한 풀을 넣어 먹이니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형편이옵니다. 민주사댁은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힘없는 며느리를 대신하여 진정을 올리는 것이옵니다. 시어미가 국에 넣는 풀의 정체를 밝혀주시옵소서.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례 들었느냐? 국에 넣은 풀이 무엇인지 대답하여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니라. 복례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으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체면이 관아 마당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며느리를 위해 보약을 다려 먹였노라 하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춘희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으되 몸이 약하여 시어미가 남몰래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퍼지면 춘희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할 것인지 복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인은 며느리를 해친 적이 없사옵니다. 그것만은 하늘에 맹세하옵니다. 풀의 정체를 묻고 있다.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대답할 수 없사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고 사또의 미간이 깊이 찌푸려졌습니다. 형방 아전이 사또의 눈치를 살피더니 옆에 놓인 곤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례,
관아의 문초에 입을 다무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도 말하지 않겠느냐?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내려오려는 순간 동원 마당으로 뛰어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소인의 어머니를 치지 마시오. 돌쇠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돌쇠가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고 포졸 둘이 돌쇠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감히 관아 문초에 끼어들다니. 소인은 복례의 아들 돌쇠이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해칠 뿐이 아니옵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돌쇠의 목소리는 찢어지듯 갈라졌고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과묵하여 평생 소리 높인 적 없던 사내가 어머니 앞에서 난생 처음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지요. 복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악물었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돌쇠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형방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려보내되 닷새 안에 국에 넣은 풀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다시 잡아드리겠다. 복례 알아들었느냐? 예, 알아들었사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고 돌쇠에게 부축되어 관아를 나섰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복례의 뒷모습을 민주사대기 대청 기둥 뒤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으나 복례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례와 돌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산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고요한 겨울 공기 속에 울렸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휘휘 불어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돌쇠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국에 넣으신 그 풀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제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복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복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야, 관아에서 울지 말았어야지. 사내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쓰느냐. 돌쇠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으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 누렁이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모습이 보이자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복례의 치맛자락에 코를 묻은 채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누렁이의 머리를 두어 번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걱정한 것이냐? 밥할멈이 이까짓 일에 쓰러지겠느냐? 같은 말을 또 했으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보다 가늘었고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안방에서는 춘희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춘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면 왜 풀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인지, 정말 해치려 한 것이라면 왜 매 끼니 빠지지 않고 밥상을 차려준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춘희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으나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미세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라고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구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벌렁거렸으나 춘희는 그 생각을 뿌리치며 이불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님이 나를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이불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부엌에 앉아 다시 누비저고리의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관아에서 무릎을 꿇었던 탓에 다리가 쑤시고 온종일 한 끼도 넣지 못한 빈속이 쥐어짜는 듯 아팠으나 바늘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두 땀, 무명 위에 솜을 넣고 촘촘하게 누비는 동안 복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닷새 안에 풀의 정체를 밝히라 했다. 하지만 밝힐 수 없다. 밝히는 순간 며느리가 관아 마당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밝히지 않으면 제가 독초를 먹인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하는 형국이었으니 복례에게 선택지란 하나뿐이었지요. 내가 뒤집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복례의 바느질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닷새 안에 누비저고리를 끝내야 한다는 다급함이 손가락을 움직였고 바늘에 찔려 무명 위에 핏방울이 떨어져도 복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남겨줄 것이 이 저고리 하나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땀이라도 더 촘촘하게, 한 줄이라도 더 고르게 누비려 애를 쓰는 것이었지요. 기름 등잔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멈칫하며 등잔을 바라보았으나 기름이 바닥나 더는 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례는 손가락 감각에만 의지하여 바느질을 이어갔고 바늘이 무명을 뚫고 나가는 미세한 감촉이 복례에게 남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누렁이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도 구슬프고 길어서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밥할멈네개가 또 온다며 뒤척였습니다. 누렁이의 그 울음이 무엇을 감지한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복례만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왜 우느냐? 이 녀석아. 대답은 없었고 누렁이의 울음만이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닷새라는 시간이 복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의 기한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마을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가는데 복례는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부엌에서 바늘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은 여전히 며느리의 사발로 옮겨졌고 약초는 여전히 된장국에 들어갔으며 복례의 사기사발은 여전히 텅 빈 채 부엌 한편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이 산골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고 복례네 초가지붕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누비저고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나 그것을 며느리에게 건네줄 수 있을지는 복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 이 겨울밤의 바느질이 복례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만이 가슴 깊은 곳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닷새 기한의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례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 마지막 한 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운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바늘을 쥔 손가락은 곳곳이 찔려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나 무명 위에 촘촘하게 누빈 바느질 자국만큼은 한 줄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2로 끄는 뒤 완성된 누비저고리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솜이 도톰하게 들어간 저고리는 며느리의 가냘픈 몸을 넉넉히 감쌀 만큼 품이 넓었고 배가 불러와도 입을 수 있도록 엽선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 복례의 마지막 배려였지요. 복례는 저고리를 가슴에 한번 꼭 안았다가 이내 조심스레 접어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추우면 꺼내 입겠지.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며 장롱 문을 닫는 복례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안도가 온몸의 긴장을 한꺼번에 풀어버린 탓인지 복례는 장롱 앞에 선 채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을 뻔했으나 가까스로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관아의 기한이 끝나 다시 끌려갈 터였으니 오늘이 며느리에게 약초를 넣은 된장국을 끓여줄 수 있는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례는 부엌으로 돌아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밥을 안 치고 여느 때처럼 제 사발에서 며느리의 사발로 밥을 옮겼으며 여느 때처럼 빈 사발에 물을 부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허나 오늘은 그 한 모금조차 목구멍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흘을 꼬박 굶은 데다 밤잠을 자지 못한 탓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앞에 검은 점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복례는 부엌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다가 집신 끈을 동여매며 뒷문을 나섰습니다. 누렁이가 복례의 뒤를 따랐고 두 그림자가 어둠 속 오솔길로 사라졌습니다. 산길은 전날 밤 내린 눈에 덮여 발자국이 푹푹 빠지는 형편이었습니다. 해진 집신 사이로 눈이 스며들어 발이 곧 얼어붙었으나 복례는 이를 악물고 바위 틈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누렁이가 앞서 걸으며 길을 내주었고 복례는 누렁이의 등을 따라 한 발 한 발 더듬거렸습니다. 산봉우리 근처 양지바른 바위 틈에 다다랐을 때 복례는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흙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당귀뿌리 하나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복례는 조심스레 그것을 뽑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례는 손에 쥔 당귀뿌리를 놓치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더니 옆으로 쓰러졌고 눈 위에 얼굴을 묻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렁이가 복례의 얼굴을 핥으며 미친 듯이 낑낑거렸습니다. 복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은 가늘기가 신락 같았으나 눈은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머리를 더듬으며 입안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거라. 집에 가서 돌쇠를 불러라. 누렁이는 복례의 손등을 한번 핥고는 몸을 돌려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오솔길을 네 발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누렁이의 속도는 짐승의 것이라기보다 바람의 것에 가까웠고 복례가 반경을 걸어 올라온 산길을 한 식경도 되지 않아 내려가 버린 것이었지요. 복례의 초가 마당에 누렁이가 뛰어든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향해 찢어지듯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어찌나 사무치던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돌쇠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렁이는 돌쇠를 보자마자 뒷산 쪽으로 달려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두어 차례 반복했고 돌쇠는 그제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돌쇠는 맨발에 집신도 신지 못한 채 누렁이를 따라 뒷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눈 쌓인 산길에 복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니 바위 틈 옆에 복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당귀뿌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을 뜨시오. 돌쇠가 복례를 안아 올리자 복례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몸의 가벼움에 돌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를 등에 업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복례의 손에서 당귀뿌리가 떨어졌고 누렁이가 그것을 입에 물었습니다.
돌쇠가 복례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집에서는 춘희가 부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이 안방 앞에 놓여 있었으나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궁이 앞에서 부산하던 시어머니의 기척이 오늘따라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부엌 문을 열어보니 아궁이 불만 꺼지지 않은 채 타고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된장국에서 익숙한 쌉쌀한 향이 올라왔고 사기 사발에는 수북하게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의 밥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쿡 찔렀습니다. 시어머님은 대체 어디서 진지를 드시는 것일까? 그 의문이 발걸음을 부엌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궁이 옆 복례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엎어져 있는 사기 사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례의 사발이었습니다. 춘희는 무심코 그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알 한 톨도 국물 한 방울도 누룽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손가락으로 훑은 자국만이 사발 바닥에 선명한 텅 빈 사기 사발이었습니다. 춘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에 맞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사발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벌써 먹었다고 했던 말이, 부엌에서 미리 먹었다고 했던 말이 귓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옵니까? 춘희는 사발을 쥔 채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 옆 선반에 보자기 하나가 접혀 있었고 그 안에서 말린 풀줄기 같은 것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춘희가 보자기를 펼치자 당귀뿌리와 삼지구엽초 여러 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된장국에서 나던 그 쌉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춘희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캐온 것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연결되었고 이것을 된장국에 넣어 자신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는 참이었습니다. 독초라는 소문과 시어머니의 빈 사발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순간 춘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드시지 않은 것이다. 단 한 끼도. 그 깨달음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비명처럼 터져 나오려는 것을 춘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겨우 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무릎 위에 떨어진 빈 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춘희의 눈에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부엌 바닥 복례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무명 자투리와 솜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바늘에 찔린 핏자국이 무명 위에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춘희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곱게 접힌 누비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누빈 바느질 자국이 한 줄 한 줄 고르게 이어져 있었고 솜이 도톰하게 들어간 품이 유난히 넉넉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입을 수 있도록 엽선이 넓게 잡혀있는 것을 보는 순간 춘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든 것을. 춘희는 누비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목 놓아 오열하는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님, 시어머님. 그 울음 속에 담긴 것은 석 달 넘게 쌓아온 오해에 대한 회한이었고 퉁명스러운 말 뒤에 숨겨져 있던 사랑을 뒤늦게 알아챈 자의 참담함이었으며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는 한마디가
구박이 아니라 절규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가슴 찢어지는 후회였지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돌쇠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춘희, 어머님이 산에서 쓰러지셨소. 춘희는 누비저고리를 가슴에 안은 채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돌쇠의 등에 엎인 복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복례의 손에서 떨어진 당귀 뿌리를 입에 문 채 돌쇠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춘희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마디가 손바닥에 그대로 만져질 만큼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빼곡했으며 손톱 아래에는 흙과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이토록 앙상했다는 것을 춘희는 석 달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머님, 눈을 뜨시옵소서. 어머님, 춘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복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눈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어머니를 안방에 눕혔고 춘희가 허겁지겁 이불을 덮는 사이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복례라는 분의 집이 이곳이오? 마당에 서 있는 이는 박 의원이었습니다. 수염 긴 노인이 약재 보따리를 든 채 대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당나귀 한 마리가 곱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장터에서 약방을 여는 박 의원이라 하오. 복례란 분이 관아에 끌려갔다는 풍문이 장에 돌길래 며칠을 망설이다 오늘에야 일이 찾아온 것이오. 박 의원이 안방에 들어서서 복례의 맥을 짚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 굶은 것이오. 맥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니 당장 미음이라도 입에 넣어야 하오. 춘희가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끓이는 사이 박 의원은 복례의 얼굴과 손을 살피며 고개를 연거푸 저었습니다. 돌쇠가 박 의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이 국에 넣은 풀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관아에서 독초를 먹였다 하여 어머님을 잡아가려 하옵니다. 박 의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약초가 어디 있소? 돌쇠가 부엌에서 약초 보따리를 가져오자 박 의원은 보자기를 펼쳐 줄기 하나를 집어들고 코에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짓더니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초라니, 이 약초가 독초라니. 이것은 당귀와 삼지구 엽초가 아니오. 삼봉우리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어지간한 약방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이요. 몸이 허약한 여인에게 이만한 보약이 없는데 이것을 독초라 하다니 천부당만 부당한 말이요. 돌쇠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뒤에서 미음을 들고 서 있던 춘희의 손에서 사발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박 의원이 춘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되는 분이요? 혹시 몸에 태기가 있지 않소?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박 의원은 길게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치가 맞는 것이요. 이 약초는 아이를 가진 여인의 기혈을 보하는데 으뜸가는 약재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태기를 알아채고 국에 넣어 먹인 것이요. 독초는커녕 목숨을 걸고 구해온 보약이었던 것이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고 춘희는 미음 사발을 든 손이 떨려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나 박 의원이 입에 넣어준 미음 한 술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창백한 입술에 가느다란 숨결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춘희가 복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윈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몰랐사옵니다. 어머님이 한 끼도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국이 보약이었다는 것을 이 못난 며느리가 까맣게 몰랐사옵니다. 복례의 눈꺼풀이 떨렸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국을 남기지만 말아라. 그 한마디에 춘희는 복례의 손을 이마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안 남기겠사옵니다. 한 방울도 안 남기겠사옵니다. 돌쇠는 방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틀을 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힘을 주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매일 벌써 먹었다고 했는지, 왜 볼이 그토록 홀쭉해졌는지, 왜 부엌에서 빈 사발을 움켜쥐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버린 아들의 가슴은 바위에 짓눌린 듯 내려앉고 있었지요. 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관아에 가서 이 약초가 무엇인지 직접 증언하겠소. 이 여인을 독초를 먹인 죄인으로 모는 것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요. 다섯째 날 아침 관아 동원 앞에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복례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돌쇠가 복례를 등에 업고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춘희가 그 옆에서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박 의원이 약재 보따리를 든 채 뒤따랐습니다. 누렁이도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낑낑거리고 있었지요. 사또가 동원에 나와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한이 되었다. 복례, 국에 넣은 풀의 정체를 밝히겠느냐? 돌쇠의 등에 업힌 복례는 고개를 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입을 연 것은 춘희였습니다. 사또, 소인은 복례의 며느리 춘희이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춘희를 바라보았고 동원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사댁도 마당 한편에 서 있었는데 춘희가 나서는 것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춘희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풀어 사또 앞에 내놓았습니다. 복례의 빈 사기 사발이었습니다. 사또, 이 사발은 소인의 시어머님이 쓰시던 밥그릇이옵니다. 춘희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이어갔습니다. 이 사발에는 밥알 한 톨도 담긴 적이 없사옵니다. 시어머님은 석 달이 넘도록 당신의 밥을 덜어 소인의 사발에 옮겨 담으셨고 당신은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티셨사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빨래방망이 소리도 수군거림도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춘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인의 시어머님은 소인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을 살리려 한 것이옵니다. 박 의원이 앞으로 나서며 약초 보따리를 펼쳐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사또, 소인은 장터에서 약방을 여는 박 의원이옵니다. 이 약초는 당귀와 삼지구엽초로 삼봉우리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이옵니다. 어지간한 약방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몸이 허약한 여인의 기혈을 보하는데 이보다 나은 약재가 없사옵니다. 독초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사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새벽마다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간 것이 이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단 말이냐? 박 의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장터에서 이 약초를 보았을 때부터 수상히 여겼으나 이제야 그 까닭을 알겠사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아채고 보약을 다려 먹인 것이옵니다. 사또가 복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등에 업힌 복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나 사또의 눈에 비친 것은 뼈만 남은 여인 몸과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손가락마다 찔린 바늘 자국과 흙이 말라붙은 손톱이었습니다. 사또는 등장 문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이 여인은 며느리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한 것이니 죄가 없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탄식과 울음이 번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복례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민주사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민주사댁에게 향했고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등장을 올린 자가 민주사댁이었느냐? 약초와 독초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찌 관아에 거짓 고발을 올렸느냐? 이 일은 따로 조사할 것이니 물러가거라. 민주사댁은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사또의 서리빨 같은 눈빛 아래에서 몸을 떨며 물러났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민주사댁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으나 민주사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편에서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짧게 짖었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복례의 눈이 가느다랗게 떠졌고 흐릿한 시야 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춘희가 복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돌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울지 마라 했는데 그 한마디에 춘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돌쇠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턱을 악물었습니다. 복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으나 복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울어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인지는 복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요. 관아를 나서는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그림자가 겨울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고 복례의 빈 사기 사발은 춘희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발에 밥을 가득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게 되기까지 이제 그리 먼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네 초가의 부엌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딸기 울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던 사람이 복례였으나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는 춘희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리는 손놀림이 아직 서툴렀으나 춘희는 쌀을 일고 물을 맞추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시어머니의 손끝을 떠올리며 어림짐작으로 솥을 앉혔습니다. 밥이 되면 사기사발에 수북하게 퍼담았고 된장국에는 박 의원이 두고 간 약재를 다져 넣었으며 장아찌한 종지를 곁들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밥상이 놓이는 자리였지요. 며느리 방 앞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안방에 밥상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춘희가 직접 밥상을 들고 안방 문을 열면 이불 속에서 복례가 멀뚱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석 달 넘게 밥상을 차려주기만 했지 밥상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복례에게 그 광경은 어색하다 못해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하라 했느냐? 복례의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으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이 숨길 수 없었지요. 춘희는 고개를 숙이며 밥상을 복례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진지를 드시옵소서. 복례는 한참 동안 사기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알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된장국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관노비로 태어나 20해를 남의 밥상을 나르며 살았고 속량 이후에도 제 사발을 채워본 적 없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심지어 누렁이에게까지 밥을 덜어주며 살아온 복례에게 밥알이 가득 담긴 사발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드는 복내의 손이 떨렸고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16년 만의 눈물이었으나 복내는 그것을 닦지 않은 채 두 번째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따스함이 빈속을 채우는 것인지 빈 가슴을 채우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으나 복내는 사발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복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본 것이 석 달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춘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지요. 박 의원은 사흘에 한 번씩 복내의 초가를 찾아와 맥을 짚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오래 굶은 몸이라 한꺼번에 밥을 먹이면 탈이 날 수 있으니 미음부터 시작하여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천천히 늘려가라는 당부가 있었고 춘희는 그 말을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에 부은 무릎에는 약재를 지식여 붙여주었고 쇠약해진 기력을 돋우기 위한 탕약도 지어주었습니다. 복내가 약값을 걱정하자 박 의원은 손사래를 치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며느리를 살린 분에게 약값을 받으면 내가 의원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요. 복내는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불 위에 놓인 주먹이 살짝 떨리는 것을 춘희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사이에도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나무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약초를 캐던 바위 틈을 찾아가 당귀와 삼지구 엽초를 한 뿌리씩 캐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서툰 손놀림으로 얼어붙은 흙을 긁어내며 돌쇠는 어머니가 이 일을 석 달 넘게 혼자 해왔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꼈고 약초를 보자기에 싸서 내려올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약초를 춘희에게 건네었고 춘희는 그것을 잘게 썰어 된장국에 넣었습니다. 복내는 며느리가 끓여온 된장국에서 익숙한 쌉쌀한 향을 맡고 눈을 크게 떴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그릇을 들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그 무렵 관아에서 풍문 하나가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주사 댁의 거짓 고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사 댁의 남편인 민주사가 관아 재직 시절 곡식을 빼돌린 사실이 함께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내가 관노비 시절 행랑채 뒤편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이 복내의 입이 아니라 관아의 장부를 뒤지던 형방아전의 손에 의해 세상에 나온 것이었지요. 민주사는 벼슬을 삭탈당했고 민주사 댁은 거짓 고발의 죄로 곤장 20도를 맞은 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내의 밭을 빼앗으려던 속셈은 물론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사 댁의 이름은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복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사 댁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은 복내의 마음속에 자리할 틈이 없었으니 그보다 기묘한 일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고 있었고 복내는 병상에 누운 채로도 그것을 눈여겨보며 된장국의 약초 양을 늘려달라고 춘희에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국에 풀을 한 뿌리 더 넣어라. 춘희는 더 이상 그 말을 구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여전히 짧았으나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온도가 석 달 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을 부엌의 아궁이도 처마 밑에 누렁이도 알고 있었지요.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녹아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월 보름이 지난 뒤였고 복내내 초가 앞마당에 쌓였던 눈이 흙빛을 드러낸 것은 2월 초였습니다. 복내의 몸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으니 미움에서 시작한 끼니가 죽을 거쳐 밥으로 돌아온 것이 보름 전이었고 부축 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된 것이 닷새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느리고 무릎이 쑤셨으나 마당에 서서 뒷산을 올려다보는 복내의 눈에 힘이 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복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희가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복내가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편치 않으신 몸으로 왜 이리 나오셨사옵니까? 복내는 대답 대신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3달 넘게 혼자 불을 떼고 밥을 짓던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이었으나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내는 나란히 앉은 며느리를 슬쩍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불 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 솜씨로는 밥이 설익는다. 춘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울지 않았고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가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넣는 법을, 불의 세기를 맞추는 법을, 밥물이 넘치지 않게 솥뚜껑을 여닫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고 춘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듯 따라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아궁이 불을 바라보는 두 여인의 옆모습을 누렁이가 부엌 문 앞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월 금음 매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복내는 장롱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접어둔 누비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춘희가 이미 장롱에서 발견한 뒤였으나 복내가 직접 건네준 적은 없었지요. 복내는 저고리를 양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빨래를 개고 있던 춘희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복내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가느다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배가 부르면 입을 것이 마땅치 않을 터이니 이것을 입어라. 그것이 복내가 며느리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해 장롱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50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내밀어 건넨 것이었지요. 저고리를 받아든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복내는 고개를 돌리며 코끝을 훔쳤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부였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마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이는 안악들의 이야기 속에서 복내의 이름이 나오는 빈도는 전과 다르지 않았으나 그 어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모질다 야박하다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 그런 시어미가 세상에 또 있겠느냐라는 감탄이 들어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라는 말은 이제 비난이 아니라 경외가 되어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았습니다. 복내를 손가락질하던 안악 중 하나가 어느 날 복내네 초가 앞에 보리쌀 한 대박을 놓고 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복내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간간히 대문 앞에 무명한 자락이 콩 한 대가 말린 나물 한 줌이 놓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과의 방식이 그러했으니 복내는 그것들을 부엌에 쌓아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며느리의 눈이 포착하고 있었지요. 4월 초파일 등불이 켜지던 날이었습니다. 춘희의 배가 제법 불러와 걸음이 무거워진 때였고 복내는 마당에 앉아 며느리가 빨래를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복내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졸고 있었고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불러온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젊은 날 첫 아이를 잃었던 그 까만 밤이 떠올랐습니다. 빈 배를 움켜쥐며 울던 밤, 의원을 부를 양이 없어 쑥물을 겨우 삼키던 밤, 먹지 못해 아이를 잃었다는 한이 뼛속에 새겨지던 밤, 그때의 복례와 지금의 며느리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놓여 있었으나 복례가 그 한을 갚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밥이었고 혀끝이 아니라 손끝이었으며 제 사발을 비워 며느리의 사발을 채우는 그 묵묵한 되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되풀이가 헛되지 않았으니 춘희의 낯빛은 시집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붉고 건강해져 있었고 뱃속의 아이 또한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어머님, 아이가 발로 배를 차옵니다. 춘희가 웃으며 말하자 복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이 잡혀 있었으나 그 주름 사이로 오랜만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녀석이 힘이 세구나. 복례가 며느리에게 건넨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고 춘희는 그 한마디에 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이 복례에게로 번져 두 여인이 나란히 웃는 풍경을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바라보고 있었지요. 6월 초순, 매미가 울기 시작한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춘희의 상기가 시작되었고 김할멈이 복례네 초가로 달려왔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안절부절 서성거렸고 누렁이도 처마 밑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복례는 안방에서 춘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며느리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복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힘을 주어라. 내가 여기 있다. 그 한마디가 복례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를 춘희는 나중에야 되새길 수 있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거칠고 여윈 손이 잡아주는 힘에 의지하여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김할멈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복례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복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마다 바늘 자국이 남은 여인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자 아이가 복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아이의 이마 위에 떨어졌고 복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굶기지 않을 것이다. 20해 전 첫 아이를 잃으며 했던 맹세였고 며느리를 데려올 때 혼자 중얼거렸던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가 이번에는 있었으니 춘희가 땀에 젖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지요. 마당에서 돌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을 듣고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돌쇠를 본 복례는 눈물을 훔치며 퉁명스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내가 또 운다. 들어와서 내 자식 얼굴이나 보거라. 돌쇠가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안았을 때 복례는 처음으로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작은 동작이 복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옹이었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복례네 초가에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채워지고 아궁이에서 밥 짓는 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어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복례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밥을 덜어 며느리에게 주고 새벽마다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밤잠을 줄여가며 누비저고리를 짓고 관아에서 곤장을 맞을지언정 며느리의 체면을 지킨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제 어머니를, 제 시어머니를
제 며느리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사기 사발이 세 개라는 것이었지요. 복례의 사발과 며느리의 사발과 아들의 사발에 밥을 고르게 퍼담았고 된장국에는 여전히 당귀와 삼지구엽초가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셋이 함께 먹는 국이었습니다. 복례의 사발에 밥알이 수북하게 담기는 것을 춘희는 매 끼니 눈으로 살피고 나서야 제 숟가락을 들었고 복례는 그런 며느리를 퉁명스레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지곤 했습니다. 왜 남의 밥그릇을 쳐다보느냐? 내 것이나 먹어라. 그러면 춘희는 소리 없이 웃었고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으며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거렸으며 누렁이는 부엌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세 사람의 밥 먹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돌아온다 하였으나 복례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 옛말보다 조금 더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밥상 위에 놓이는 것이며 혀끝에 달콤한 말 한마디보다 새벽 어스름에 손가락으로 훑어낸 빈 사발 하나가 더 진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밥할멈 복례는 제 한평생을 바쳐 보여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위해 제 밥을 덜고 제 잠을 줄이고 제 목숨을 깎아 넣은 그 허름한 밥상 한 그릇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대한 밥상이었으니 그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